이번 시간에는 전산회계 2급 83회 기출문제 이론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시면 다음 중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계정 과목이 아닌 것. 답이 얼른 보이죠. 광고선전비는 판매관리비이니까 손익계산서에 기재돼야 되는 항목이죠. 그리고 개발비는 무형자산, 차입금은 유동부채, 자본금은 자본에 해당을 하죠. 그래서 개발비, 차입금, 자본금은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계정 과목이지만 광고선전비는 판매 관리비로서 손익계산서에 기재돼야 될 계정 과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의 답은 3번이고요. 2번 보시면 다음 중 당좌자산에 해당하는 것은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자산이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되고요. 유동자산이 다시 당좌자산과 재고자산, 비유동자산이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그리고 기타 비유동자산 등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유동자산이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구분이 되죠. 당좌자산은 1년 이상 당좌자산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산이 이제 당좌자산이 되겠고요. 상품은 재고자산이죠. 재고자산이고 비품은 비유동자산 중에서도 유형자산에 해당하겠죠. 그다음에 장기투자증권은 투자자산에 해당을 하겠죠. 그래서 당좌자산에 해당하는 것은 2번 매출채권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기금융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그랬는데요. 이 단기금융상품이 우리가 이제 단기투자자산이라고 해서 단기 삼형제가 있어요. 단기금융상품, 단기매매증권, 단기대여금 이런 것들은 이제 단기투자자산이라고 해가지고요. 주로 이제 기간이 1년 이내이면 단기, 1년 이상이면 장기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요. 여기서는 단기 금융상품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단기 금융상품은 정기 예적금,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정기 예적금 중에서 만기가 1년 이내로 도래하는 게 이제 단기 금융상품이고요. 만기가 1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서 도래하게 되면 이제 장기 금융상품이 되고, 만기가 3개월 이내인 정기 예적금 등은 현금성 자산이 되겠죠. 그래서 단기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을 물어봤으면서 지금 단기매매증권이 나왔어요. 이 단기매매증권은 단기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이죠. 유가증권이 이제 지분증권하고 채무증권으로 나눠지는데, 지분증권은 주식이 될 거고요. 채무증권이 국채나 공채나 회사채 등을 의미하죠. 그래서 주식, 공채, 사채, 회사채 이런 것들 중에서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하고 매수와 매도가 적극적이고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들은 단기 매매 증권이죠. 그래서 단기 금융 상품에 대한 설명은 아닙니다만은 이 단기 매매 증권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해놨어요. 그리고 2번은 단기 금융 상품은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금융 상품이죠. 그래서 현금성 자산이 아닌 것을 말한다. 라는 얘기죠. 현금성 자산은 만기가 이제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것들은 따로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현금성 자산이 아닌 것을 말한다. 라는 내용이고요.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하는 양도성 예금증서나 종합자산관리계좌, 판매채 이런 것들이 이제 금융상품인데, 이 금융상품들이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하면 단기 금융상품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단기매매증권에 대한 내용이 나왔어요. 단기매매증권은 단기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하는데 시장성이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시장성이 없고 장기 투자 목적으로 재분류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매도 가능 증권으로 재분류가 될 텐데, 즉 단기매매증권은 매도 가능 증권으로 재분류할 수가 있죠. 그리고
다른 범주의 유가증권에도 단기매매증권으로 재분류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다른 범주의 유가증권이면 이제 채무증권을 의미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채무증권은 채무증권 중에서도 이제 만기보유증권은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이니까 평가도 이루어지지 않고 단기매매증권으로도 재분류가 불가능하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 문제를 보시면 재고자산의 매입원가에 가산하는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물어봤습니다. 재고자산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상업기업의 상품이나 제조기업의 제품이 재고자산일 텐데요. 반드시 판매를 목적으로 해야 되죠. 그래서 판매를 목적으로 상품 등을 구입할 때 매입시 운임, 그 다음에 운송보험료, 하역료 이런 것들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어찌해야 됩니까? 취득 과정에서 발생한 정상적인 부대 원가이기 때문에 매입원가에 포함하는 것이죠. 그래서 매입운임, 매입보험료, 매입하역료 이런 것들은 매입원가에 가산하지만 매입한출, 매입에너리, 매입할인은 오히려 매입액에서 차감하는 항목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5번 보시면 재고자산의 단가 결정 방법 중에서 선입선출법에 대한 설명을 물어봤는데요. 재고자산의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은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평균법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입선출법은 먼저 매입한 재고자산을 먼저 판매하는 것이죠. 그래서 물량의 흐름과 원가의 흐름이 보통 일치하게 되겠죠. 그리고 후입선출법은 나중에 들어온 것을 먼저 판매를 하기 때문에 매입력법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평균법은 이동평균법과 총평균법이 있는데 이동평균법은 매입할 때마다 매입 단가가 다르면 수량은 수량끼리 더하고 금액은 금액끼리 더해서 금액 나누기 수량하면 새로운 단가가 산출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매입 단가가 서로 다를 때 평균 매입 단가를 계산하는 게 이제 평균법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고자산의 단가 결정 방법 중에서 보통 물가가 상승하는 경우죠. 물가가 상승할 때 선입선출법의 특징이 원가가 낮게 계산이 되죠. 원가가 낮게 계산이 돼요. 왜냐하면 옛날에 구입한 물건부터 먼저 팔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구입한 물건은 물가가 상승하는 경우니까 매입 원가가 낮겠죠. 그래서 물가가 상승할 때 선입선출법의 특징이 원가가 낮게 계산이 되고 원가가 낮고 그 다음에 원가가 낮으면 이익은 높게 계산이 되겠죠. 이익은 높게 계산이 되고 그 다음에 기말재고액은 최근에 매입한 게 기말재고액으로 남아있겠죠. 최근에 매입한 건 물가가 상승하는 경우에 선입선출법에서 최근에 매입한 건 단가가 높은 단가잖아요. 그래서 기말재고액은 높게 평가가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물가가 상승했을 때 기말재고자산이 물가가 상승했을 때 기말재고자산이 과소평가되는 게 아니고 선입선출법은 기말재고자산이 높게 평가가 되죠. 그래서 과소평가가 되는 것은 후입선출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답은 1번이고요. 물량 흐름과 원가의 흐름이 일치하죠. 먼저 구입한 재고자산을 먼저 판매하는 게 이제 선입선출법이니까 물량의 흐름과 원가의 흐름이 일치한다. 맞는 얘기고요. 기말재고자산이 최근에 구입한 게 기말재고자산으로 남아있으니까 현행 원가에 가깝게 표시되고요. 물가가 상승하는 경우에는 이익이 어때요? 높게 평가가 되죠. 원가가 낮으니까 이익이 높게 평가된다. 4번도 맞는 얘기가 되겠고 그래서 5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은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제 이렇게 계정을 그려보시는 게 좋은데요. 외상 매출액을 물어봤어요. 외상 매출액을 물어봤는데 외상 매출액은 외상 매출 계정을 그려서 외상 매출금은 자산이니까 차변이 증가일 거고요.
차변이 증가일 거고 대변이 감소겠죠. 외상매출금 계정을 좀 살펴보시면요. 외상매출금 자산이니까 차변이 증가가 기록이 될 것이고요. 대변이 감소가 기록이 될 거예요. 그래서 외상매출금의 기초잔액은 차변에, 외상매출금 회수액은 외상매출금 자산이 감소하니까 대변에, 매출환입, 매출애누리, 매출할인 등은 외상매출금의 자산을 감소시키겠죠. 그래서 대변에, 기말잔액은 외상매출금 계정 대변에 기록되겠죠. 그럼 대변 합계가 91만 원, 차변 합계가 50만 원이니까 차변에 41만 원 금액이 부족하게 되는데 이 41만 원이 단기의 외상매출액이겠죠. 답은 3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7번 문제를 살펴보시면 수익적 지출을 자본적 지출로 회계 처리했으니까 수익적 지출이면 수선비로 회계 처리해야죠. 근데 유형자산을 취득한 후에 자본적 지출로 회계 처리했기 때문에 자산으로 회계 처리했겠죠. 그러면 결과는 수선비는 비용인데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지 않았으니까 비용은 과소계상될 거고요. 자산은 과대계상이 되겠죠. 비용이 과소계상되고 자산이 과대계상되었으니까 당기순이익은 당연히 과대계상이 될 거고요. 그래서 자산이 과대계상되고 비용은 과소계상되며 따라서 당기순이익은 과대계상된다. 그래서 1번이 답이겠죠. 다음 8번 문제를 살펴보시면요. 계정 잔액의 표시를 물어봤습니다. 계정 잔액을 표시할 때요. 자산과 비용은 잔액이 차변에 발생하죠. 그 다음에 부채와 자본과 수익은 잔액이 대변에 발생합니다. 그래서 건물은 자산인데 잔액이 대변에 나왔으니까 1번이 틀렸죠. 1번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요. 미지급금이나 외상매입금이나 선수수익은 부채죠. 부채니까 잔액이 대변에 발생한 게 맞겠습니다. 8번은 1번이 답이겠죠. 다음 9번 문제를 살펴보면 바드럼 대변에 기록되는 거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드럼은 자산이니까요. 차변에 증가가 기록이 되고요. 증가가 기록이 되고 대변에 기록되는 것들은 바드럼의 감소가 기록이 되겠죠. 바드럼이 감소하려면 당점이 소유하고 있는 놈, 즉 바드럼을 배에서 양도하거나 또는 할인하거나 또는 어음대금을 회수하거나 이랬을 때 바드럼이라는 자산이 감소하겠죠. 그래서 바드럼이라는 자산이 대면에 기록될 텐데요. 상품 200만 원을 매출하고 매출처 발행 약속을 받았어요. 상품 200을 매출하고 매출처 발행 약속을 받았으니까 대면에 상품 매출 약속을 받다 차변에 바드럼이죠. 그래서 얘는 바드럼이라는 자산이 증가하는 거래요. 매입처 발행 약속금이 만기가 돼서 현금을 지급했어요.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대변에 현금, 자산이 감소하고요. 매입처에 발행한 약속금은 지급업인데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2번은 지급업이라는 부채가 감소하는 거겠죠. 그 다음 3번은 외상매출금을 매출처가 발행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럼 차변에 받으면 자산이 증가하는 거겠죠. 그리고 외상매출금을 어음으로 받았으니까 외상매출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는 거래가 될 거고요. 4번을 보시면 외상매입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소지하고 있는 매출처 발행 약속금이니까 바드럼이잖아요. 이 바드럼을 대세양도했죠. 대세양도해서 외상매입금을 지급했으니까 차변의 외상매입금이라는 부채가 감소하고 그 다음에 대변에 대세양도했으니까 바드럼이라는 자산이 감소하는 거였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0번 문제를 살펴보시면요. 다음 설명 중 밑줄친 나와 관련 계정으로 나열된 것은 그랬습니다. 부채는 타인 자본을 나타내는 것으로 미래의 기업 외부의 권리자에게 현금이나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채무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부채는 타인 자본입니다. 부채는 유동부채하고 비유동부채로 구분하는데 비유동부채는 사채나 장기차입금, 그 다음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 등이 있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1번 보시면
다음 항목 중 수익과 비용의 이연으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 그랬습니다. 수익의 이연은 선수 수익이죠. 비용의 이연은 성급 비용이고요.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미수 수익은 수익의 예상이죠. 그래서 수익의 예상이어서 차변에 나와야 되는 계산 과목이고요. 그다음 미지급 비용은 비용의 예상으로서 대변에 발생하는 계산 과목이죠. 그래서 수익과 비용의 이연, 수익의 이연은 선수 수익, 비용의 이연은 성급 비용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12번 보시면 2018년 1월 1일 구입한 영업용 건물 시도공가가 6천만 원이고요. 잔존가액이 0원이에요. 그리고 내용연수가 10년입니다. 이 건물에 대해서 2019년 정액법에 의한 감가상각비를 물어봤어요. 정액법은 공식이 내용연수분의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액이죠. 근데 내용연수가 10년이고 취득원가가 6천만 원인데 잔존가액이 0원이니까 취득원가 6천만 원에서 내용연수 10년으로 나누면 1년에 600만 원씩의 감가상각비가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감가상각비는 600만 원이 계산이 되고요. 만일 감가상각 누계액을 물어봤다면 1200만 원이 정답이겠죠. 왜냐하면 정액법은 매년 같은 금액 2018년 1월 1일에 구입했으니까 향후 10년 동안 600만 원씩 감가상각하면 6천만 원의 감가상각 누계액이 적립이 되겠죠. 그래서 감가상각 누계액이 1200만 원이 되는 이유는 2018년에 감가상각을 해서 감가상각 누계액이 600만 원 있는 상태에서 2019년에 또 추가로 감가상각해서 감가상각 누계액이 600만 원이 추가로 적립이 되니까 감가상각 누계액은 1200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시험을 보실 때 이렇게 감가상각비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겠지만 감가상각 누계액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가상각비는 단기분만 계산하면 되겠지만 감가상각 누계액은 결산 몇 기인지 몇 회 감가상각을 했는지 계산하셔가지고 그 감가상각한 연수만큼을 곱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감가상각비는 내용연수분의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액 즉 6천만 원을 10년으로 나눠서 600만 원씩 감가상각을 해서 손익계산서에 기재되는 감가상각비는 600만 원이겠지만 재무상태표에는 감가상각 누계액이 1200만 원이 기록됩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는 감가상각비를 물어본 문제이기 때문에 600만 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3번은 다음을 토대로 2019년 말 손익계산서에 보고될 대손상각비를 물어봤습니다. 2019년 1월 1일 대손충당금 잔액이 15만 원이었어요. 근데 회계 기간 중, 즉 5월 10일 날 거래처의 파산으로 외상 매출금 20만 원 회수 불용되어서 대변에 매출채권 20만 원, 사변에 대손상각 시키려고 보니까 대손충당금 잔액이 15만 원 있어서 사변에 대손충당금 15만 원. 지금 5월 10일 현재로 대손충당금 잔액이 전혀 없는 상태이죠. 대손충당금 잔액이 전혀 없는 상태인데 기말 채권, 매출채권 잔액 750만 원의 1%를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했습니다. 750만 원의 1%는 7만 5천 원이죠. 그래서 5월 10일 날 대손충당금을 전액 사용을 했기 때문에 대손충당금 잔액이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7만 5천 원이 대손 처리돼야 되죠. 대손충당금으로 설정돼야 되죠. 그래서 차변의 대손상각비 7만 5천 원, 대변의 대손충당금 7만 5천 원.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것은 손익계산서에 보고될 2019년도에 손익계산서에 보고될 대손상각비를 물어봤으니까요. 5월 10일 날 매출채권 잔액 20만 원이 대손되면서 대손충당금 잔액이 15만 원밖에 없어서 5만 원은 대손상각 처리했죠. 이 5월 10일 날 대손 처리한 대손상각비와 기말에 추가로 대손 설정된 대손상각비 7만 5천 원을 더해서 12만 5천 원이 손익계산서에 보고될 대손상각비고요. 만약에 대손 충당금을 물어봤다면 2019년 말 재무상태표에 보고될 대손 충당금은 7만 5천 원이 정답이겠죠. 그래서
손익계산서에 보고될 대손상각비는 12만 5천 원이 정답이고요.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대손 충당금을 물어봤다면 7만 5천 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4번 보시면 당기순이익을 물어봤거든요. 당기순이익. 당기순이익은 매출액 마이너스 매출원가는 매출총이익, 매출총이익 마이너스 판매관리비, 직원급여하고 접대비가 판매관리비죠. 판매관리비를 빼면 영업이익, 영업이익에서 영업의 수익 더하고 영업의 비용 빼면 소득세 차감된 순이익이고, 거기서 소득세 빼면 당기순이익이 나오죠. 그래서 매출액 마이너스 매출원가 하니까 매출총이익이 500만 원. 매출총이익에서 판매관리비 170만 원 빼고, 그 다음에 마저 이자 비용 10만 원까지 빼면 당기순이익은 320만 원이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320만 원이 정답이고요. 결산의 AB 절차를 물어봤는데요. 결산을 할 때 거래의 순환 과정을 보면 맨 먼저 거래가 발생을 하고요. 거래가 발생하면 그 거래를 분개하죠. 분개장에다가 분개 입력하고, 우리 더존이나 K랩 프로그램에서는 전표 입력하죠. 전표 입력한 다음에 총계정 원장에 전개하고, 그 총계정 원장에 전기된 사실을 가지고 시산표를 작성하죠. 이 시산표는 수정 전 시산표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결산 병리사항을 분개하게 되면 수정 후 시산표가 작성이 될 거고요. 그래서 시산표를 작성하는 것까지가 결산의 예비 절차에 해당을 하죠. 그리고 분계장이나 총계정 원장 같은 장부를 마감해야 되겠죠. 이게 이제 결산의 분절차. 그 다음에 결산 후절차는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 같은 재무제표가 작성되는 게 결산의 후절차에 해당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산의 예비절차에 해당하는 것은 시산표를 작성하는 것, 2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방금 풀어본 문제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면, 재무상태표에는 자산과 부채와 자본이 기록되고 손익계산서에 수익과 비용이 기록돼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당좌자산은 재고자산을 제외한 유동자산이 되죠. 그래서 매출채권이 당좌자산에 해당하겠고요. 상품은 재고자산, 비품은 유형자산, 장기 투자증권, 매도가능증권은 투자자산에 해당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기금융상품은 단기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은 단기 매매증권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하는 현금성 자산이 아닌 것들은 단기 금융상품으로 회계 처리하고,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면 이제 현금성 자산으로 회계 처리해야겠죠. 그리고 금융상품들 중에서 양도성 예금 증서나 종합 자산관리계좌, 판매채, MMF, 머니마켓 펀드, 이런 것들이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하면 단기 금융상품으로 회계 처리를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재고자산의 매입원가에 포함하는 것들은 매입운임이나 매입보험료, 매입시 하역료, 이런 것들은 매입원가에 가산하고, 매입한출, 매입애누리, 매입할인은 오히려 매입액에서 차감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고자산의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은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평균법이 있고, 평균법은 다시 이동평균법과 총평균법으로 구분을 하는데, 물가가 상승할 때 선입선출법은 원가가 높게 평가가 되고, 원가가 높게 평가가 되니까 이익은 낮게 평가가 될 것이고요. 기말재고이익은 최근에 게 기말재고이익이 나오니까 기말재고이익은 높게 평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 시 기말재고 자산이 과소평가되는 것은 후입선출법에 대한 설명이겠죠. 그리고 6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외상매출 계정이 나오면 계정을 그려서 차변의 증가, 대변의 감소. 그래서 증가 요인은 차변에, 감소 요인은 대변에 기록한 다음에 대차 평균을 올려서 금액을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익적 지출을 자본적 지출로 회계 처리하면 수선비를 자산으로 회계 처리한 것이기 때문에 비용은 과소계상되고 자산은 과도계상이 되어서 당기순이익은 과대계상된다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계정의 잔액은 자산하고 비용은 잔액이 차변에 발생해야 되는데 건물이 대변에 발생했기 때문에 건물이 틀렸고요. 건물은 잔액이 차변에 나타나야죠. 부채와 자본과 수익은 잔액이 대변에 기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드럼의 대변에 기록되는 것은
회수액이죠. 회수액. 그래서 회수하거나 받으면 회수하거나 배수양도 하거나 할인하게 되면 받음이란 자산이 감소해서 대변에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채가 유동부채하고 비유동부채가 나눠지는데 타인자본인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는 1년 이내에 1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서 갚아줘야 될 사채나 장기차입금, 세리급의 충당부채 이런 것들은 비유동부채로 회계 처리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선수수익은 수익에 의한, 승급비용은 비용에 의한, 미수수익은 수익 예상, 미지급비용은 비용 예상이 되겠고요. 여기서 감가상각비를 물어봤는데 감가상각비는 단기분을 계산해서 여기서는 600만 원이 계산되겠지만 만약에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감가상각 누계액을 물어봤다면 1200만 원이 답이라는 것도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손익계산서 보고될 대손상각비는 15만 원에서 20만 원이 대손 처리됐기 때문에 5월 10일 날 5만 원이 대손상각 처리되었고 대손 충당금 잔액이 없는 상태에서 750만 원 1%, 7만 5천 원이 또 대손 충당금으로 설정하면서 대손상각비 회계 처리되었기 때문에 손익계산서에 보고될 대손상각비는 12만 5천 원이 되겠고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대손 충당금은 7만 5천 원이 되겠죠.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서 매출총액 계산한 다음 매출총액에서 판매관리비를 빼고 판매관리비에서 매출총액에서 판매관리비를 빼면 영업이익이 계산이 되고 영업이익에서 영업의 수익과 영업의 비용 마저 빼면 소득세 차감된 순이익 거기서 소득세 빼면 당기순이익이 나와서 여기서 당기순이익은 320만 원이 계산됐었죠. 그 다음에 결산의 AB 절차에 해당하는 것은 시산표를 작성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분계장과 총계정 원장 같은 장부를 마감하는 것은 결산의 본절차. 결산의 후절차에 갔을 때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 재무제표가 작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83회 전산회계 2급 기출문제 이론을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84회 기출문제 이론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